만약 위가 열린다면 결국 삼성전자에 의해서 상단이 열릴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예요. 2주간은 어디 가면 참 힘들더라고요. 좋은 얘기를 하면 묻는 게 버블 얘기, 그리고 일단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여러 가지 징후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었고, 더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2, 3주간 생각한 것보다 훨씬 속으로는 불안해를 하고 있구나. 네. 전자 좋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자는 올라가면 빨리 줄이고 다른 걸로 수익을 거둬야 돼. 코스닥이 좋아 보여.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 좋아요. 아니야, 반도체도 이거보다 소부장이 나아 보여. 사실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종목의 확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핵심 종목이 끌고 가야 그 다음에 그건 생각해볼 이슈지, 지금 거기를 생각할 때는 아니다. 시장의 불안이 커질 때마다 우리 윤지호 평론가님 나오셔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인사이트를 주시는데 12월 들어서 그래도 조금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연합에는 오래간만에 온 것 같은데 저도 저번 달에 어디 여행 갔다 돌아왔더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 있는 거예요. 11월 한 달은 좀 삭막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가설을 한번 세워봤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스권이다 좋게 봐야 네. 이 말하는데 위가 열린다면, 네.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좀 소수의 가능성을 열어보는 게 난데, 그렇죠. 열린다면 뭐로 열릴까? 많은 사람들은 좀 뭐 종목이 확산될 것이다. 연초에 코스닥을 열 리가 있을 것이다. 2017년, 18년 사례를 얘기하는데 사실 그때 코스닥 정책 나왔을 때 기억해 보면 셀트리온 이전 상장 이슈 때문에 바이오가 움직였던 거지. 네. 뭐 그게 전반적으로 그게 엄청 움직였다 좀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그리고 셀트리온 빼고 전체적으로 봐도 2달 정도 잠깐 움직였다가 그렇죠. 원상태 됐으니까. 그리고 12월은 알다시피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벤트. 이슈가 있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투자들이 개인 투자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게 곳곳에 지뢰밭일 거로 보고 있어요. 그걸로 시장을 높일 것이다 보고 있지는 않고, 그럼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이런 그림이에요. 뭐 주가를 보고 있으면 정말 그렇잖아요. 하루는 다 팔고 싶고, 맞죠. 하루는 다 사고 싶고, 네. 여기서 팔았다 여기서 사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해설은 할 수 있겠지만, 지나고 나서 다 그렇게 하면 돈 번다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되게 쉽지 않다는 거는 많은 경험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많은 부를 창출한 투자로 하신 분들의 특징은 결국 그래서 이 주가보다 이익을 보자. 버핏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를 보자. 사업 자체가 얼마나 돈을 만들어. 이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자신이 없어서. 그럼 우리도 동일한 생각을 가자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이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뜰까? 그럼 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는 코브리가라는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굉장히 오만한 문장을 남겼었거든요. 저는 근데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투자자들한테 확실한 단어를 금기해야 된다고 하지만 확신은 주가가 아니라 이익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사업이라는 거. 결국 이익이 성장하지만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주식을 보유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그게, 말이죠. 그게 없으면 공포와 무지 탓에 던져버린다. 그게 지난 한 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또 뭘 봐야 되냐? 결국 이 숫자가 더 좋아지냐를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최대 조정이 있었는데 11월에 네. 주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EPS 곱하기 PER로 봅니다. 네. 근데 EPS는 좀 주춤해졌죠, 흐름이. 가파르게 오르다가 주춤하니까 뭐 약간 성장 속도가 더뎌졌다 얘기할 수도 있겠고, PER은 쑥 내려왔어요. 뭐 유동성 이슈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은 이게 꺾여서 무너지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꺾여 무너지려면 방법이 하나예요. 반도체 이익이 깨져야 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에 전체 이익의 반도체 비중이 44%였어요. 엄청나죠. 네. 삼성사이즈가 다예요. 2025년에 45%를 넘어갔었고, 내년 전망치 봤더니 53%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의 각도가 궁금하다면 오늘 가설을 세운 거죠. 삼성전자 이익이 만약 지금이 아니라 내년 1월 초에 나오는 4분기 실적이 좋다면 네. 이게 올라가면서 위가 열리겠죠. 네. 거기다 좀 지나서 1분기 실적이 어떨지까지도 지금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불과 3, 4개월 뒤에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컨센서스를 알아야겠죠. 삼성전자에 대한 분기 이익의 컨센서스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4분기가
19조 정도 아니 16 많이 올라와서 한 16, 17인 것 같더라고요. 그 역대 최대 실적이 4분기에도 날 거라는 전망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컨센서스는 아직 정도 안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최근에 밝혀진 거는 네. 하여튼 분명한 거는 뭐 HBM을 떠나서 뭐 D램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가격 협상력을 삼성전자 갖고 있다는 게 알려졌고 그 증거로 나온 것이 소급 적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된 거를 10월 처음부터 다 소급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단가를. 그거는 많이 알려진 내용이니까. 그런 뭐 적게 잡아도 4분기에 19조 이상 나오는 거 아닐까요? 거의 20조 가까이. 맞습니다. 뭐 이건 좀만 조사해 보시면 네. 뭐 제가 지금 갑자기 이게 생소하게 느끼신다면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격만 보고 있는 거죠, 주가만. 제가 좀 밀리니까 저번 주에 무너질 거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변화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결국 주가를 그림자일 뿐이고 결국 이익 내지는 사업의 그림자인데 이익 사업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좀 불안불안하다고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근데 더 큰 거는 낸드 쪽이에요. 반도체 아주 전문가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트렌드 포스 나오는 거 그 정도 보면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네, 아실 거예요. 그거 정도 봐요, 저는.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이런 적을 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낸드가 1분기에 적자에서 도는데 마진이 20%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1분기에 25조 이상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계약을 맺을 때 장기 계약 안 맺으려고 한다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이걸 중가격에 더 여기서 받으려고. 사실 리서치 계시니까 네. 얘기하다 보니 자꾸 들으실 텐데 지금 이런 계약을 왜 하겠어요? 부르는 게 값인데 만들어낼 데도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AI 성장 스토리 온갖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 물건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물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삼성전자가 잘하고 못하고는 다 문제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막대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냐의 부분이에요. 더 올라갈 것 같다. 이게 꺾여 내려온다면 우리가 던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본다면 PER은 어디까지 10배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만약 위가 열린다면 결국 특히 삼성전자에 의해서 상당히 열릴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뭐 제가 틀려도 상관없고요. 네. 저는 사실 주식을 바라볼 때 가장 중시해서 보는 게 차트도 보지만 주가를 이럴 때 그러니까 강세장에서 조정받을 때야 뭐 이제 강세장에서 너무 주가만 매일매일 집중하고 보다 있다면 정말 왔다 갔다 하다가 다 계좌 녹아날 겁니다.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익인데 이익을 어떻게 만들어지냐 사업에 결국 버핏이 말했던 뭐 해자 네. 그게 뭐다 이게 결국 이익을 만들어내려면 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이거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과점화되어 있는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수익이 엄청 나고 있다는 아주 심플한 내용이에요. 특히 낸드는 판가 인상의 속도 어찌나 빠른지 적자에서 바로 마진 20% 간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반도체가 시가총액 비중이 33%가 높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이익 비중이 53%예요. 그러니까 저 33.1이 50으로 찍혀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강연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자꾸 저걸 얘기하나 하는데 네. 아니 따져보자는 거죠. 이익 비중이 그러니까 40이라면 오케이 하겠어요. 그래 5, 6% 차이 난다. 52에서 50 지금까지가 52%고 컨센서스 상향 전에 내년도 25조 찍히기 시작하면 이게 제 생각에 54%, 55%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총액 비중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올라가겠죠. 그럼 이게 상당히 결국 IT에 의해서 올라가야겠구나. 이게 오늘 드리고 싶은 요지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 연합은 오랜만에 나왔는데 네. 정말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쓰는데 제가 이제 뭐 페이스북에서 가끔 대중을 만나다 보니까 어떨 분은 굉장히 간절하게 저한테 메신저를 보내요.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글을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고민하다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하나만 찍어달라고 그래서 아니 제가 페이스북 올려서 보셨을 네, 거예요. 봤습니다. 종목도 찍어주시나요? 안 하죠. 근데 딱 너무 찍어주셨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살아있어요. 아, 네. 너무 해주시니까. 고통스러워 하시길래 이거를 한 반년 최소 반년 이상만 들고 가도 좋으시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그 냉담한 반응에 제가 놀란 거예요. 저한테 뭐 이런 걸 소개해 주세요. 이런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네, 지금 상황 뭐냐? 뭐 소부장도 좋은 거 나오겠죠. 네.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자가 여기서 무너져봤자 빠지는 폭이 제한적인 보상 비율을 갖고서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공교롭게도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한국의 시총 1위 종목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전 지수가 상당히 열린다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올해 지수 상단을 상단이 열렸던 게 두 차례 있었던 네.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상반기 때는 조방원, 네. 올해 9월, 10월 달에는 반도체. 네. 이 두 개의 색깔이 상단 열었는데 네. 센터장님 말씀, 윤쌤님 말씀은 이제 후자에 해당하는 반도체 쪽이 상단은 더 열 확률이 높다. 앞에 말한 조방원도 실적을 체크해 보면은 여기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색깔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떠실까요? 방사는 잘 모르겠는데 네. 조선이랑 원전도 돌아서겠죠. 네네. 그러니까 내년도 이익이에요. 이게 2026년. 네네. 네. 저 위에 유틸리티란 게 있어요. 한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한전도 좋죠. 금융도 좋아요. 네. 왜냐하면 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주들 같은 경우에 보통주 자본 비율을 보면 배당 여력이 매우 높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좋고 상업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이라던가 네. 뭐 변압기라던가 이런 쪽도 좋고 자동차도 굉장히 부진했는데 좋아지고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관세를 갖다가 소급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적이 돌아설 확률이 높아졌고 유통 자동차 있고 그다음에 IT들 뭐 사실 삼성전자만 좋은 게 아니라 이노텍도 좋고 전기도 좋고 다 뭐 사실 재고 보면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이거보다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러한 숫자를 이걸 보면서 주식의 방향을 결정해야지. 주가만 보면은 저희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 저 사람 뻔한 얘기한다 생각하지 말고 사실 이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사실 내년 오늘이 아니라 내년 1월 첫째 주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 서프라이즈겠구나 생각을 하는 순간 지난 11월의 변동성은 매우 매력적인 구간이었고 어쩌면 이러한 숫자가 12월 중반이 넘었으면 더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서서히 연내로 상당히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상승세가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11월 달에 막 지수 위아래로 100포인트씩 움직였던 네. 적이 굉장히 많고 뭐 이번 12월 들어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 전체적인 저희 투자자들의 텐션이 조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저런 데이터들을 보면 저희가 텐션을 좀 강제로라도 올려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11월의 조정이 뭘까 해보면 시장의 구조 자체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네. 우리 시장은 본질적으로 금융이 실물을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분들이 실물 경제가 주시장을 결정하겠죠.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좀 강의할 때 쓰는 건데 과거에 70년대 이후에 경제는 이 정도로 커지는데 금융이 이렇게 커졌거든요. 네. 항상 시장에는 금융이 실물을 압도하면서 사실 시장 내에는 유동성이 과잉입니다. 이 과잉 유동성이 항상 과한 투자로 가고 이것들이 가끔가다 출렁이는 거죠. 이게 한국 현재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금융 자본주의의 특징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고민되는 거는 언제 이게 수축이 크게 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터지려면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뭔가 망하거나 누가 죽거나 극단적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 네. 뭐 코로나라던가 뭐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네. 9.11 테러가 일어난다거나. 테러는 그런 사건은 아니었어요. 아, 아주 그래요? 짧은 해프닝에 불과했던 네. 거예요. 그거를 뭐 위기로 볼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리만이나 쇼크나 뭐 코로나 이걸 얘기를 들죠. 저희가 알 수 없는 리스크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지금 여기 시점에서. 지금 여기서 막 AI 터질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터지려면 주 중에 하나 망해야 돼요. 엔비디아가 망하거나 뭐 알파벳이 그러니까 망하거나. 뭘 망하거나 금융위기 때도 처음에 금융기관 망해도 사람들이 망하나 싶었어요. 네. 마이클 버리를 하도 얘기하는데 마이클 버리가 쇼친지 하다가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 하나. 완전 다 망했던 거고.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대개는 금융정책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쪽으로 갔을 때 터지기 시작해요. 그거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야.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죠?
미국의 신용카드 한도까지 쓰는 사람 비중이에요. 코로나 때 수준까지 가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소비를 여유 있게 하는데 돈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재정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풀린다는 거는 결국 재정 정책이 사실은 더 중요해진 시대인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냥 풀어야 돼요. 너무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어쨌든 고용도 간단하게 말해서 자연실업률과 실업률과 스프레드를 보면 금리를 낮춰야지 이걸 어떻게 올리겠어요 지금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유동성이 11월에 약간 셧다운이라든가 여러 이슈 때문에 약간 위축이 됐었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SOFR 금리 같은 게 급등을 맞습니다. 했었고 그때부터 유동성 회수되면서 한국에도 아마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도 나온 것 같고 한 달에 14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털었는데 아마 글로벌 유동성 차원에서 한국에서 회수가 됐겠죠. 네. 뭐 알고리즘 매매건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결국 한국을 들어왔던 롱머니들이 그러면 다 도망갈 거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내년이 되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외국계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 이유는 많은 분들이 선진국 지수 편입의 의미를 축소하시는데 매우 다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선진국 지수가 편입이 되면 우리나라가 이머징 대비 MSCI 네. 할인율은 한 30%로 거의 또 왔어요. 선진국 대비 할인율은 정말 끝없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 자금의 특징이 뭐냐?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 들어왔던 이머징 자금의 성격은 매우 변동성이 있는 컸던 자금. 자금이죠. 그리고 시장 자체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자금이었다면 이 자금은 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업 골라내는 작업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 자금들은 그렇게 종목 확산을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소수의 좋은 주식에만 집중하는 자금들이죠. 글로벌 자금을 전 세계 기업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의 어떤 산업이 경쟁력이 있을까를 따져볼 거예요. 그러면 떠오르는 게 반도체가 떠오르고 네. 자동차가 떠오르고 또 뭐가 조선업이 떠오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업종 뭐 기계 변압이라고 뭐 이런 것들을 액티브 펀드 스타일로 사들여 갈 거예요. 장기로.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선진국시 편입이 한 내년에 관찰되면 한 2년 뒤 아니야? 그건 2년 뒤지만 관찰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그런 자금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가능성이 높아졌냐? 정부가 우리나라가 경제는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머징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금융자본주의에 걸맞는 규제 완화가 안 되기. 금융자본주의가 중심이 된 선진국은 금융에 대한 규제가 매우 낮은데 한국은 진입 자체가 매우 어려워요. 대표적이었던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개별적으로 사기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각 증권사 계좌에서 내 계좌에서 주식을 살 수 있어요. 미국의 엔비디아를 살 수 있잖아요. 네. 미국은 그게 안 됐잖아요. 네. 그게 바로 외국인 통합 계좌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1월 초부터 풀어준다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조치가 내년에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당국의 의지가 결국 원화를 너무 약하다 보니까 결국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얘들이 유리한 규제 완화를 해줘야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원화가 좀 1,400원 미만으로 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조치를 위해서라도 아마도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오늘이야 그래도 좀 올라왔으니까 다행인데 네. 요새 요 한 2주간은 어디 가면 참 힘들더라고요. 좋은 얘기를 하면 주로 묻는 게 버블 얘기. 그리고 일단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여러 가지 징후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었고 더 좋은 얘기도 있어요. 결국 많은 분들이 왜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과거와 다르게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겠냐 물어본다면 사실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한국이 더 이상 성장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저는 제 애들가 벌써 취업할 때가 됐기 때문에 정말 직장도 줄어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크게 의욕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강의 다닐 때 쓰는 건데 경제가 성장할 때는 사실 진급도 빨리 되고 소득도 빨리 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산 감소도 버틸 수가 있어요. 내 소득을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성숙 경제, 선진국이 되는 순간 여기서 소득 증가는 안 되고 직업도 없고 돈은 있는 대로 다 쓰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적금으로 돈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다들 돈을 일해줘야 된다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금융자본주의가 커지는 거예요. 퇴직금도 다 주식하고 반문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진국입니까? 선진국입니까? 선진국에 가깝죠. 사실 국민수험은 선진국이죠. 지수상으로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야 되는데 뭔가 여전히 자기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을 벗어들일 순간이 되기 때문에 큰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결국 우리도 돈을 풀고 금융 쪽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 정부건 다른 정부건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현 정부는 더 강하게 밀어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돈이 풀리고 자산을 늘리려고 할 때 선진국은 사실 금융자산이 부동산보다 훨씬 큽니다.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는 좀 뭔가 특이하게도 부동산 위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업데이트를 이게 사실 8월, 9월까지밖에 안 했는데 부동산 불패 신화가 좀 있죠, 우리나라.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거의 올해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이 정도였는데 코스피가 이 정도 따라잡았다는 거는 내년이 되면 더 가까워질 거고 내후년이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 저거 보니까 2000년 이후로 기준을 잡고 봤을 때 단 한 번도 주식이 부동산을 따라잡은 없어요? 적이 없었네요. 근데 올해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따라잡힌 적은 처음이에요. 그러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각도 자체가 훨씬 달라요. 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생긴 것이 아니겠는가. 이건 제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저는 제 아이한테는 너희 세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직접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략을 하시니까 네.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한국에서 항상 주식의 고점 징후로 많이 얘기하는 게 버핏 지수라는 게 있어요. 시가총액과 GDP를 비교해서 비율을 보는 거죠. 사실 이거 실질을 보는 명목으로 따냐 좀 달라지는데 네. 제가 보는 데이터를 보면 LS에서 쓰던 건데 사실 이걸로 보면 고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선진국, 아까 금융이 실물을 지배하는 경제에서는 어땠을까? 반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로 보면은 위쪽에 있는 것처럼 법비 지수는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도 항상 버핏 지수가 요동감에 막히다가 14년, 15년 이후에 완전 뚫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치를 이제 몇 가지 제가 네. 데이터를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제 의견에 좀 더 신뢰를 갖자고 다 얘기하지만 네. 결론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인데 EPS는 더 올라갈 것 같고 PER이 내려왔던 게 결국 유동성에 대한 고민인데 국내 유동성이건 해외 유동성이건 뭐 더 꺾여 내려올 것도 안 보이고 그러면 왜 굳이 상단은 막혔다 얘기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위가 열릴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상세히 들어가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금 높지 않기 때문에 환율이 높은 거고 주가도 그에 따라 상승하지 못하는 거라는 의견인데 그러면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은 미국은 선진국이잖아요. 네. 우리가 MSCI 관찰국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도 경제 성장률이 따라서 높아지는 걸까요? 아니죠. 그게 꼭 따라잡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네. 환율이 이런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성장률 차이가 있겠죠. 한국은 성장률이 안 좋아요. 근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나아지고요. 아무도 안 믿겠지만 내수 쪽도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했던 수출 경기도 반도체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성장률이 좀 올라가지만 원화가 왜 약하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예요. 한국의 성장률이 낮기 때문이에요. 환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지만 핵심은 결국 전 세계 GDP에서 그 나라 경제가 차지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한국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화가 약한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국가 간의 금리 차가 환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줍니다. 근데 미국은 금리가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우리는 금리 하락이 멈춰지고 좀 낮추기 힘들어졌잖아요. 미국은 더 내린다면 네.
좀 나아지겠죠. 그렇게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성장률의 미국에서 선진국이 되면 성장률이 되는데 그거는 등가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현재 원화가 약한 이유가 네. 한국의 소위 신용도에 관한 문제냐. 그러면 저는 이런 거 볼 필요가 뭐 있어요. 주식 다 팔고 떠나야죠. 그 보통 그걸 대표하는 지표가 CDS 프리미엄이라는 건데 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위기 수준, 위기 수준에 10분의 1도 아니고 15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런 건 상관없죠. 다만 원화가 약한 거는 여러 가지 한국 경제가 약하다는 증거이긴 해요.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네. 그런 측면으로 보는 거에 맞지. 그게 MSCI 들어간다고 성장률 회복돼 이런 건 아니고 MSCI라는 게 절대 수치는 아니지만 선진국형 자금과 이머징 스타일의 자금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네. 아까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장이 선진국형 자금으로 바뀐다는 거는 어쩌면 매크로한 변화보다는 기업 본질을 좀 더 보는 시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는 선진국형 스타일의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 가치를 더 인정받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다 인정받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형 시장이 뭐냐면 일부 종목의 지수를 끌고 왔어요. 계속.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그랬고 질문이 좀 다른 데로 가서 이게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도 예, 됩니다. 그냥 가고 일본 시장도 일부 종목으로 끌고 왔어요. 네. 저희 금융이 실물을 압도하는 시기가 되는 순간. 그리고 한국 시장도 저는 혼자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렇게 종목의 확산이 심한 시장은 아닐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항상 M7 내지는 일부 종목을 지수가 끌어왔고 그게 특징이 왜냐하면 선진국 자금의 스타일은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이런 걸 본다기보다 기업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미국에서 성공했던 이유는 그저 그런 기업을 사기보다는 타고난 회사를 좀 비싸게 사는 전략이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구글을 매우 비싸게 산 거잖아요. 맞습니다. 알파벳. 그러니까 이 장의 성격이 그러니까 이게 네. 사람들이 무조건 싼 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은 이머징 시장이나 해당되는 거고 선진국 시장은 탁월한 기업을 찾는 퀄리티 분석을 굉장히 정성적인 게 중요해진 시장이 오고 밸류에이션 차이가 매우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빈부격차도 심하고요. 계층이 이게 해소가 안 돼요. 기업 간의 격차도 심해지고 주가 격차도 심해지는 그 K자형 성장과 대표적인 주식으로 말씀하시는 그게 거죠. 선진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그와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의 어쩌면 다음 모습이 좀 그려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금융의 실물을 압도하는 국가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저희. 그러니까 압도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네. 다른 거로 성장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직장을 다녀서 뭔가 크게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근로 의욕도 선진국이 되니까 매우 떨어지잖아요. 네. 전에는 가게도 새벽에 열었다가 저녁 늦게 닫고 해서 막 돈을 벌어야지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없고 가게를 그렇게 열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선진국 여행 가면 당황하잖아요. 너무 일찍 닫아요. 그러니까요. 대도시 빼고는 너무 일찍 이거 닫아요. 어떡하지? 네. 왜 이렇게 불친절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우리 요즘 어디 가게 가면 뭐 개인적으로 욕하긴 좀 그렇지만 손님이 와도 별 신경 안 쓰는 아르바이트생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 욕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친구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거든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군요. 네. 그런 시대의 특징은 결국 애써 근로 의욕을 높이는 사람보다는 그냥 돈이 일해주는 걸 꿈꾸는 분이 많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금융이 커져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미국처럼 똑같이 된다는 의미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정말 여기서 비약을 할 거냐 그랬을 때 다행스럽게 이제 몇 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게 생겼잖아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가 네. 그런 기업이 된다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반도체 얘기하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걸 직접 들었던 거예요. 댓글에. 아직도 전자를 얘기합니까? 저는 그게 그러면 왜 아직도 얘기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아직도라는 의미는 지금 10만 원대 가격대에서도 더 위쪽으로 상단을 열고 있냐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되게 이걸 팔아서 다른 걸 한 게 낫다 생각. 그런 방법도 맞겠죠. 수익률 측면에서. 네. 수익률 측면?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그렇게 개념을 바뀌어가면서 다 맞추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투자가는 지나고 나서 해설이 가능하지 현실적 투자에서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거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가 이게 멈추려면 IT에 대한 투자가 미국이 멈춰야 돼요.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추론을 할 때는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건 제 자료는 아니지만 외사 자료를 인용했는데 미국이 AI 투자가 없었다면 상반기에 마이너스였어요. 미국이 여기서 소비도 아니고 투자로 먹고 살고 있는 거야.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여기가 토탈이 플러스 나왔지만 테크 스펜딩을 빼고 나면 이렇다.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그림이 제일 예뻐가지고 제가 쓴 거고요. 되게 직관적이네요. 그동안 붙어가다가 벌어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디램 사이클을 봤던 사람은 여기 HBM만 보고 있지만 사실 디램 낸드 수요가 폭발했던 2018년 공급광에서 7년이 넘어섰어요. 알다시피 완전히 다 교체 주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폭발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낸드가 사실 적자에서 도는 순간 마진이 20% 튈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메모리 공급 부족이 가니까 근데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증설들을 했었거든요. 경쟁이 되게 치열했었어요. 이번에는 과점화되기 때문에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이서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뭐 제가 온갖 얘기를 하는데 그 회사들은 그 규모 자체가 지금 얘기하기 그렇잖아요, 사실. 자꾸 CSMT도 그렇고. 의미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에요. 재고가 이거 솔직히 말해서 한 2주 전 데이터인데 그때 이미 2주였고 현재 밝혀진 바로는 정말 없는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물건 구하러 왔다는 소문도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반도체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보다 더 올랐죠. 네. 그래서 사실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가져왔는데 페이지 못 넣었는데 네. 트렌드포스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리포트 나온 거 보면 일단 깜짝 놀랄 수준이잖아요. 지금 뭐 대단한 어려운 영어도 아니고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다시 돌아가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되는 거는 주가를 바라보고 있을 거냐, 이 비즈니스가 현재 어떤 상황이냐를 볼 거냐. 비즈니스 상황이 너무 좋다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이익이 늘어날 거라는 거고 결국 그거는 시가총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반도체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너무 낮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DDR5 가격 차트 보여주셨는데 저게 당분간 올라갈 거다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기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세트 수요가 역설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업체들이 너무 비싸가지고 가격 이걸 구매하기 주저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혹시 그렇겠죠. 예. 컴퓨터 하나 바꾸려면 제가 다른 방송 어디 갔는데 거기서 컴퓨터 직원 바꿔줬는데 400만 원이 넘었다고 해서 제가 네, 그때 렌값 보면 요즘에 뭐 용산 이런 데 가서 시세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던 거야. 이걸 멈출 수가 있냐는 거예요. 투자를. 반도체를 필요한 그러니까 상황들은 패권 전쟁성 상황이어서 어쩌면 둘이 멈추질 않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멈출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생존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전략적으로 설계한 상황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가 이 사이클 교체주의까지 겹쳐버린 거예요. 지금. 사실 원래대로면 이 사이클만 있었어야 돼. 이 사이클이 온 타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사이클이 겹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여기서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가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삼성전자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물건은 적은데 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면 나 고정 가격, 계약 가격을 소급해줘. 이건 밝혀진 겁니다.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4분기는 10월 것보다 다 소급 적용된 가격으로 실적이 바뀔 거예요. 그게 1월 초에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충분히 기대는 해봐도 되는 거네요. 만약에 그 숫자가 애널리스트의 전망치에 포함돼서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와 있다면 네. 기대를 안 하겠는데 컨센 봤더니 아직 저 밑에 있다고요. 지금 기준에는. 그 소식 나오고 나서 컨셉 변화를 보니까 큰 움직임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소식은 들었는데
지금 애널리스트가 쉬는 타임 아니에요? 지금 약간 예, 연말이고 살짝 뭐 네. 이제 그렇죠 이제 1분기 실적 앞두고서들 하겠죠 이제. 뭐 1월 초에 삼성전자 프리뷰 나올 때쯤 되면 12월 한 15일 20일 되면 4분 프리뷰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뭐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럼 프리뷰를 어떻게 쓸까요, 애널리스트가 반도체 채널이?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얼마 올라간다 쓰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 자료에는 4분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분기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럼 1분기 데이터는 낸드 가격을 마진을 얼마를 볼 거냐가 결국 이 이익을 결정짓 건데 현재 계약되는 트랜스포스 이런 데이터 이런 걸 그거 하면 2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엄청 뭐 새로운 얘기인 줄 아시는데 아니고요. 이게 제가 답답해하는 거는 네. 이래서 주가 빠질 수도 있지만 빠져봤자라는 거 이런 경우에는 펀더멘탈이 너무 뒷받침되기 때문에 빠져봤자 TO 오를 확률이 높아요. 제한적일 거예요, 하락은. 하지만 이 숫자가 확인되는 순간 주가가 상단이 열릴 확률은 훨씬 높은 거죠. 주식이 어떻게 우리 결정질 때 양방 간의 차이를 보는 거죠. 하방에 제한적인데 상방이 크게 열릴 때가 투자를 결정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인 측면에서 기대값이 크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시기가 11월이었고 오늘도 그러하냐면 오늘도 그러하죠. 우리는 근데 단순하게 10만 원이라는 단어,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됐어. 이거는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뭐 제가 이게 더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한 2, 3주간 생각한 것보다 훨씬 속으로는 불안해들 하고 있구나.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그런 시각에서 저는 이게 만약 다수의 생각이라면 안 그러겠는데 전자 좋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자는 올라가면 빨리 줄이고 다른 걸로 수익을 거둬야 돼. 코스닥이 좋아 보여.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 바이오가 좋아요. 아니야 반도체도 이거보단 소부장이 나아 보여. 사실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종목의 확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핵심 종목이 끌고 가야 그 다음에 그건 생각해볼 이슈지. 지금 거기를 생각할 때는 아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요. 2026년 1분기까지는 숫자로 어느 정도 반도체 업황의 호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내내 2026년 자체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투자라는 건 네. 기본적으로 제가 가끔 표현하는 것 중에 야간에 산행을 할 때 산행 좋아하지도 않지만 랜턴 끼고서 앞에 나고 앉을 앞을 랜턴 비추고 가는 길이에요. 1년, 2년 뒤 투자를 방향을 좋게 보지만 우리가 기껏해야 그래도 숫자로 현금 창출,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결국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현금의 양이라고 본다면 아니 제가 임원을 해봤지만 자기 회사에서 이익 예측도 쉽지 않은데 아니 무슨 그렇지 않아요? 네. 한두 분기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기껏 얘기하는 게 내년 중반에 조정 한번 있을지 몰라 이런 말들 하겠죠. 하반기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그걸 생각하고 지금부터 도망갈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더 문제는 네. 이익이 좋아지는 곳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힌트를 드렸는데 2026년 이익이 엄청 허스가 올라왔는데 일부 종목의 비중이 54%예요. 나머지는 뭐라는 거죠? 반도체 일부 종목과 반도체도 소부장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유틸리티, 한전 이거 몇 가지 빼고 나면 이익이 아니에요. 투자라는 게 결국 사업 비즈니스를 본다면 그냥 주가만 보고 이건 덜 올랐어 접근하기에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셔서 궁금한 게 네. 생겨서 여쭤보는데 코스닥 시장보다는 그래도 이익을 내고 있는 반도체 탑2가 포함되어 있는 코스피 시장이 더 좋을 거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예정이 돼 있기로는 원래 오늘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달 언젠가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이 발표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지수를 보더라도 코스닥 지수가 52주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상대적인 수익률이 코스피보다는 그간 많이 올라왔으니까 코스닥이 좀 낫지 않을까 상반기까지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살 때 APR이 올라갔으니까 LG 생활건강을 사야 되는 건 논리랑 똑같은 거죠. 덜 올라간 거 시장에 각광받지 APR가 LG 그러니까 라면 회사에서 네. 사양식품과 오뚜기의 차이겠죠. 사양식품이 올라갔는데 그 많이 올랐으니까 오뚜기를 사는 건 투자가 아니죠.
오뚜기에 대한 투자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면요? 투자 활성화 정책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네. 2017년, 18년을 얘기를 해요. 현장에 제가 있었으니까 기억을 해보자면 네. 그 당시에 바이오가 셌던 원인은 바이오가 결국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오의 테마성으로 막 바이오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겠죠. 그 당시에 결국은 셀트리온의 이전 상장 이슈가 있었고요. 셀트리온이 상당 부분 상승을 설명합니다. 네. 그 당시에도 결국 많은 매니저들이 윗단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코스닥 종목 고를 게 없기 때문에 코스닥 150 ETF 샀어요. 네, 그 그냥 150만 사고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때 한창 유행했었죠. 그게 유행했어요. 왜냐하면 종목이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150을 그냥 퍼트에 가입식 기억나시죠? 네네. 그때 그냥 편입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위주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스닥 지수가 왜 올라왔냐? 그때에 대한 기억을 복귀하고서 그냥 지수 상위주를 산 거예요. 바이오를 산 거예요. 근데 그때와 비해서 바이오가 좋은 회사들이 있죠, 지금. 좋은 회사는 하시라니까요. 근데 바이오 전반으로 뭐 이게 시장의 주도주를 대체하고 1월에는 항상 코스닥이 좋았다. 뭐 이런 논리들을 말하기에는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연간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 미국과 한국 시장 중에 오늘 어느 나라 시장이 좋았냐 물어보면 올해는 어디죠? 코스피 대형주. 대형주죠. 그냥 코스피 대형주는 거의 60% 올랐는데 S&P 500이 15%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제가 보기엔 일리 있는 생각이시지만 네. 굳이 이걸 이렇게 확대해서 갈 필요가 있나? 이게 결국 핵심이 될 수는 없다. 이끄는 힘이 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는 그 중소형주 쪽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형주 쪽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중소형주를 해도 이익이 좋아지는 것만 봐야겠죠. 이게 참 난감할 수도 있는 게 중소형주들의 이익을 보는 게 되게 어려운 상태잖아요. 저희가 애널리스트들도 커버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온갖 카더라가 유통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가 나온다, 뭐가 개발된다. 저는 그런 거에 의존해서 주식을 사고 판다는 자체가 자기 돈을 결국 버는 사람이 있겠죠. 그걸 이용하는 사람. 네. 이용 당하는 사람들의 피해자가 훨씬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투자라고 물어본다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투자라기보다는 어쩌면 짜고 치는 매매 아니면 뭐 그냥 뭐라고 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것을 굳이 불성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26년 한 해를 놓고 보기엔 너무 기니까 상반기로 좀 한정을 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식, 채권, 금, 코인 중에 어떤 자산이 더 많이 상승을 보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한국 주식일까요? 평론가님의 의견은? 실제 제가 코인은 안 해봤고요. 네. 채권은 아닌 것 같아요. 채권은 금리가 한국이 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한국의 금리 하락이 멈췄기 때문에 은행 지주를 사야겠죠. 은행은 예대 마진이 좋아지는 거니까 네. 배당도 좋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연동을 생각하는데 금, 은에 대해서는 그래도 좋게 보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요? 어떻게 됐든 간에 안전자산이기도 하고 인플레 해치도 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항상 매력적이었으니까요. 한국 주식을 좋게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주식의 일부만 좋게 봅니다. 네. 정확히 정정하겠습니다. 예. 네. 한국의 주식의 일부만 결국 이익이 좋아지고 비즈니스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아마 큰 상승 흐름이 여전히 이어질 것 같고 나머지는 결국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거의 박스권 형태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단 뭐 반도체나 뭐 조선이나 이런 업체들의 실적들이 다 좋아지니까 그들 업종이 시장을 끌고 갈 거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가정이 틀 만한 좀 리스크 요인들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금융자본주의의 특징은 결국 금융이 실물이 아닌 금융이 키를 들고 있는데 네. 결국 유동성이 제약이 오는 상황이겠죠. 결국 그 상황이 뭐냐면 지적적으로 하나만 예를 든다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리고 우리는 내년 초에 트럼프의 연준이 되면 우리에게 우호적일 걸 보고 있지만 네. 혹시 압니까? 이번에도 슬쩍 트럼프가 흘렸잖아요. 연준 의장을. 네, 시장에서 옆에 있는 뭐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있어. 뭐 이런 시장의 식으로. 반응 본 거예요. 네. 이 사람 되면 주가 빠진지 아닌지. 네. 근데 정말 그 사람이 돼가지고 닉슨의 악몽이 떠오른다면
막 금리 막 올리고 막. 닉슨 때의 특징이면 닉슨이 행정부의 시녀가 되는 연준이 된 이후에 네. 유동성이 굉장히 망가져 버렸거든 정책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공포도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올해 좀 고민스러운 게 연준의 거버넌스 교체기가 네. 약간 좀 고민이 되고 그때 또 하나는 결국 누가 뭐래도 글로벌 유동성을 뭔가 흔드는 뭔가 내가 모르는 이벤트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거는 우리가 현재 리스크 시나리오로 전제하고 있는 게 터지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모르는 뭐가 터지면 그때는 이 잉여 유동성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잉여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나이 들었다는 건 몇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네. 그 겹치는 순간의 특징이 뭐냐면 국채 시장의 발작이 옵니다. 채권 시장 발작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발작이 올 때는 떠나야죠. 결국 이거는 이론적 근거도 있는 거예요. 주가를 구성하는 밸류에이션은 결국 성장성과 결국 네. 이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두 번째에 못지않게 세 번째 요소가 바로 할인율이라는 개념인데 네. 할인율이 바로 금리가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아직은 잘 안 보여서 두렵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 올까 봐 항상 매일 아침에 다른 건 모르라도 글로벌 채권 금리는 체크해 보는데 요즘 굉장히 편한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그냥 10년물 기준으로 미국은 그냥 4.0에서 그냥 거의 뭐 잘 움직이지 않고 4.6, 4.7을 갔다면 불안하겠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아직은 저 원인 지는 없다 보고 있고요. 저희도 앞으로 뭐 투자할 때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면서도 모니터링은 금리 쪽만큼은 자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사실 이 그림 그릴 때 되게 좀 나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린 그림인데 그러니까 경제와 금융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졌다는 괴리가 너무 커요. 네. 괴리가 너무 커지면 터지는데 터지는 시그널이 금리였다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이 금리는 그래서 항상 많이들이 견고하게 지켜봐야 되는데 최근에 그런 의미에서 좀 안정감을 가진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뭐였냐면 결국 미국의 국채 수요가 좀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단기채로 다 돌려왔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장기채를 발행해야 돼요. 단기채로 언제까지 이렇게 돌릴 수가 있겠어요. 네. 장기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장기채 수요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처를 만들어야겠죠. 그럼 미국의 현재 규제에 따르면 2,500억 달러의 어떤 자산을 가진 그런 은행들은 미국채 사는데 제약이 있었어요. SLR 규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풀렸습니다. 네. SLR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최근에 그 규제 풀리자마자 미국채 10년이 4% 안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내년 초에 장기채 발행이 됐을 때 발작적 상황은 그래도 약간 통제되지 않을까 받아주는 주체가 있으니까 생겼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두려웠잖아요. 지금 연준이 계속 단기채만 돌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불안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장기채 수요를 만드는 정책을 갖다는 거는 뭐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또 그거마저 안 되면 연준이 과거의 연준이라면 통화 정책만 있었지만 버냉키 이후의 연준은 상당히 다양한 재차 대표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QE가 간단치는 않아요. 여러 가지 QE 유형이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트럼프의 연준은 개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국채 발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까 동시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거는 그게 예정대로 안 되면 발작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인정하고 떠나야겠죠. 아직은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이는데 굳이 우리가 그 시나리오를 전제해 둔 버블 붕괴 시나리오를 지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이번 주에 예정된 이벤트,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라 이달 FOMC 금리 결정 그리고 또 BOJ의 금리 인상 여부일 것 같은데 금주 초였나요? 일본 은행장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잖아요. NKL이 청산 우려 또 한 번 나오고 그랬었죠. 네, 그거에 대한 우려는 좋죠. 어떻습니까? 많이 올리면. 근데 우리가 엔캐리 청산도 우리가 작년에 두드려 맞았을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두드려 맞은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금융시장 이벤트가 터졌을 때 문제가 될 때는 포트폴리오에서 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터지는 거예요. 지금은 일본은 결국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먼저 조정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다고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한 충격을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대비가 안 돼 있을까요? 그렇게 멍청하진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작년 8월과 같은 그러한 사단은 날 확률이 8월에는 아무 대비 없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는 많은 투기적 포지션이 청산이 된 상태인데다가 네. 네.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연준이 금리를 갑자기 이번에 안 내리면 기분 나쁘죠. 시장이 출렁일 수 있죠. 근데 그래도 또 내릴 거예요. 요번에 안 내리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걱정되는 거는 연준의 독립성이 깨질 정도의 상황까지 가냐. 그게 오히려 저는 이후에 우리가 오히려 더 불확실하게 보야 되는 분이 아닐까. 근데 그 문제도 내년 5월 이후의 이슈라고 본다면 맞습니다. 연준 의장 교체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내년 전망할 때 내년 여름쯤에 좀 한번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지나봐야 아는 거고 지금은 그러한 불확실성 요인보다는 소위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반영이 오히려 덜 되고 있는 상황. 제가 제 주관적 판단은 그러다는 걸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연준에서 점도표가 어떻게 찍힐지 내년도에 이것도 또한 중요할까요? 전노표 매달 바뀌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부터 우리나라가 지나칠 정도로 새벽에 나서 연준 중계 보고 막 하는데 그 정도의 그러니까 위기 상황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고 좀 보이고 오히려 규제 완화 부분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SLR 규제 완화는 언제 한 거냐면 코로나 때 한 거예요. 코로나 때 해서 이 금융에 대한 너무 특혜를 주는 거다 했던 제도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도 아닌데 이 규제 완화를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유동성이 풀리는 건데 그 블룸버그 보시면 네. 그걸로 그 단단히 보실 거 아니에요. 네. 글로벌 유동성 지표, 네. 프락시 지표 있잖아요. 그거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쭉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거 제가 블룸버그인데 인용을 안 한 거는 네. 제가 어디서 따온 거기 때문에 네, 그냥 했는데 제가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이거 유동성은 최근에 다시 회복되고 있다. 과거에 그런 한국의 수출 증가율과 글로벌 유동성을 보면 어떤 흐름이 나오냐? 가치가 거의 같이 갑니다. 이건 제일 잘 맞는 데이터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뭘 말하는 거냐? 한국 기업의 매출이에요. 네. 그럼 이 매출이 뭐로 좋아질까요? 아까 말했던 수출의 일부 업종인 거예요. 그 매출이 왜 좋아지냐? 사실은 원화가 약하기 때문에 매출은 더 크게 찍혀요. 그게 아마 1월 달에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12월의 시선은 1월 내지 2, 3월을 향해 놓고 그만 가셔도 상당히 잘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한 일주일에 걸쳐서 큰 이벤트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FOMC 끝나면은 예. 뭐 브로드컴, 오라클, 마이크론 실적 뭐 줄줄이 있고 BOJ 회의까지 거의 일주일 걸쳐서 있는데 그때 나오는 가격 흔들림에 저희가 그렇게 같이 일희일비하지 말고 1월 달, 2월 달까지 올라가는 그 그림을 보면서 가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때 흔들리는 게 네. 기분 나쁘죠. 항상 기분 좋잖아요. 주가가 흔들리면. 근데 그 흔들리는 게 네. 우리가 포지션을 다 정리할 정도의 위험이냐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항상 내 생각보다 더 빠질 수도 있는데 네. 주가가 그래도 회복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밀리면서 다시 치근으로 내려올 것이냐에 대한 시선이 정해져야 돼요. 판단이. 저는 그것이 시장을 방향을 바꿀 이슈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미국이 금리 인하가 그럴 가능성 매우 낮다 보니 전혀 안 해도 다음엔 내리겠죠. 맞습니다. 왜 내린다고 보냐면 아까 그래서 잠깐 그 먼저 드렸던 건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안 내린다고요? 고용시장이 이런 상황에 왔는데 연준은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가 너무나 지금 딱 하나예요. 사실 주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을 주가가 올라와서 불안한 거지 올라왔다 흔들리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불어온 거지 펀드멘탈의 변동성이 불어온 게 아니에요. 펀드멘탈의 변동성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올라온 이유가 그냥 주가로 올라온 거냐 한국 증시가 펀드멘탈의 변화로 올라온 거냐 먼저 질문하시고 네. 펀드멘탈의 변화로 왔다고 믿는다면 그 변동성은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다. 그랬을 때 굳이 우리가 뒷걸음쳐 도망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